칸트가 미학에 남긴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유산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미적 무관심성일 것입니다. 만약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한 관객들 사이에서 이 작품은 얼마짜리고 저 작품은 얼마짜리인지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우리는 무례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술관을 방문할 때 우린 모두 칸트주의자가 되어 예술작품을 세속적인 계산이나 도덕적 판단을 떠나 아무런 사심 없이 미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죠. 이와 같은 감상법은 신체적 시간과 시시각각 변하는 변덕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난 무시간적이고 몰입하는 지각 상태를 상정합니다. 앞서 미니멀리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미술 비평가 마이클 프리드를 분노하게 만든 미니멀리즘은 바로 미술의 시간성을 들여오면서 모더니즘 미학을 붕괴시켰기 때문이었죠. 오늘 다루는 주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모더니즘 미학이 신체와 결부된 활동으로부터 단절된 무관심한 관조를 통해 배격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신체적이고 생리학적인 주의 개념이었습니다. 비평가 로잘린드 크라우스에 따르면 시각예술에는 엄연히 서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더니즘이 하찮게 여기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 보이는 그대로의 대상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보고 듣는 그대로의 형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 조건들인데 작품이 작동하는 구조나 원리가 기반하는 순수한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누구나 볼 수 있으나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비평적 눈을 가진 비평가들이 밝혀내는 것들이죠. 이것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겉모습, 시간성의 경험으로부터 한 발 물러난 상태에서 그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거나 듣는 형식들은 세속적이고 저급한 것이며 모더니즘 미학 지각 체계의 몰입적이고 무시간적으로 현존하는 지각은 생리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된 고급 형식이었던 셈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작품에 몰입하여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미적 관조의 상태는 19세기에 밝혀진 주의의 특성과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실험들이 말해주듯이 주의는 언제나 그 내부에 해체될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뭔 말이냐고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주위에 보이는 아무 사물 하나를 앞에 두고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는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우리는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주의는 와해되고 심지어 무아지경에 빠져버리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집중과 주의 분산은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개를 우리는 7개의 색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하나의 빛의 파장에 따른 넓은 스펙트럼이듯이 주의 집중과 주의 분산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연속체인 것입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푸이에는 어떤 것에 의지와 주의를 집중하는 일은 결국 주의의 고갈과 의지의 마비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학자 디르켐 또한 주의 집중과 주의 분산이 불가분의 관계란 것을 밝혔죠. 그는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주의 분산 상태로 있는데 왜냐하면 주의 집중은 소수의 대상에 집중하면서 대다수의 다른 대상들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죠. 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 분산이 그리 낯설지 않은 개념이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짐멜, 베냐민, 크라카우어, 아도르노 등 근대적 주체를 설명한 수많은 이론가들의 텍스트에서 분산된 지각은 핵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정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거칠게 요약하면 전체성과 통합성의 세계에서 기술적, 도시적, 경제적 재조직화로 인해 점차 파편화되고 해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상가들은 파편화되는 근대 속에 있는 주체는 주의를 집중하는 지각 능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와 같은 난관 속에서 모더니즘의 순수한 형식을 파악하고자 했던 이들은 그 방편으로 그 어떤 주관적이고 심리적 조건들로부터도 단절된 주의 깊은 보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회학자 짐멜은 근대성에 내재하는 파편화가 전통적 예술의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주의 분산은 부르주아 미학의 파산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아도르노는 주의 분산을 퇴보이자 깊이 빠져드는 집중이 불가능하게 된 유아적 단계의 지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시인 릴케는 주의 집중은 기계화되고 진부해진 근대 세계에서 추방된 장인적 몰입이라는 상실된 이상이라고 보았죠.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건축과 영화를 예로 들며 근대에 나타난 충격과 주의 분산에서 새로운 지각 양식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주장을 펼쳤지만 동시에 근대성의 과잉 자극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몰입적 관조를 반대편에 항해 두면서 이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의 집중과 주의 분산을 서로 상반되는 극과 극의 다른 항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크레리는 앞선 이론가들이 근대성과 관련된 주의 분산에 대해 비판하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주의는 몇 세기에 걸쳐 존재
존재하면서 정근대의 안정적이고 자연적 특성을 띈 채 통합되어 있던 지각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주체에게서 주의력을 산출해내고자 한 여러 시도들이 낳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크레리는 주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근대 이전부터 통합된 지각이라는 실체가 존재했다기보다는 근대 이후 새롭게 구성된 개념이 바로 주의이며 근대에 적합한 주의 집중하는 주체를 필요로 하면서 주의 분산 또한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혼에는 이제 오직 한 종류의 진지함만 남아있는데 이는 신문이나 정보가 전해주는 소식들에만 끌리는 것이다. 바로 지금의 순간을 활용하라.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가능한 빨리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라. 오늘날의 인간은 단 하나의 미덕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으리라. 침착함이라는 미덕을. 19세기 니체가 살았던 당시에도 새롭게 등장한 매체, 신문과 정보가 전달하는 수많은 정보들, 현재라는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 문제적이었나 봅니다. 오늘날 더욱 가속화된 정보의 흐름 속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SNS와 각종 미디어 플랫폼에서 쏟아지는 이미지의 포화 속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니체가 언급한 침착함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착맨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니체에게 몰입하는 주의력은 현재라는 순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타락한 것으로 영혼의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망각하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사실과 수치들로 이루어진 근대 세계 속에서 개인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미래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는 그저 적응하고 명령을 따르고 레버를 당기고 언제나 똑같으면서 언제나 다른 일들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의 단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원자화된 개인이다. 하지만 동시대의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보다는 침착함이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 대응이며 온갖 종류의 장치에 대한 기술적, 육체적, 정치적 친화력이다. 여기서도 침착함은 필수 덕목이군요. 철학자 호르크하이머는 근대적 주체를 주어진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오토마톤, 자동기계와 같은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타인지향적 인간에 대한 성격학적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타인지향적 인간은 토처에서 오는 신호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원천은 많고 변화는 빠르게 일어난다. 사정이 이러할 때 행동 규칙은 그가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메시지들의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나 이따금 그것들의 유통에 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교한 장치를 내면화하게 된다. 어쩌면 오늘날 실시간으로 무수히 쏟아지는 채팅과 정보들을 적절히 처리하며 소통하는 스트리머, 유튜버가 각광받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매일 새로운 정보와 감각들을 우리에게 쏟아내며 우린 그것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근대적 주체는 더 이상 세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거나 관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든 손써보려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19세기 말 주의를 외부에서 지각적, 인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체면은 피실험자가 넋을 잃거나 자기 통제력을 잃은 수동적 상태라는 편견이 남아있죠. 하지만 간혹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해 체면에 실패하는 사례처럼 체면은 아주 고도로 집중한 주의 상태일 때 가능하며 여러 암시를 통해 유도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심리학 연구에서 체면은 정신적 취약함이나 열등한 상태라기보다는 정상적 지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은 집중적인 주의력과 최면적 무아지경 사이의 경계를 딱 잘라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20세기 초반 무렵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치료법에서 체면을 배제하게 되고 베르나임은 체면을 정신적 참수라고까지 정의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조사 연구의 주류로부터 체면은 점차 배제됩니다. 체면과 암시는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참여하는 합리적 절차라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열등하며 본능적인 자동적 과정의 의식으로 조롱받게 되죠. 결국 체면은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바람에 그것이 실제로 인간을 전적으로 통제하는지 실제 실험 결과와는 무관하게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인간 주체라는 인간주의적 입장과 나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에선 여전히 인간 주체를 통제할 방법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이후로 자본주의적 근대성은 감각적 경험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개조해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대도시의 삶은 밀집한 사람들을 무수한 감각 자극들의 포화 상태로 몰아넣었고 특히 대규모로 산업화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산업 현장에서 부주의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죠. 생산 영역뿐 아니라 상품의 유통 영역에서도 다른 수많은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되기 위해서는 주목을 끄는 주의가 날로 중요해져 갔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대량 생산물들, 자극의 원천들, 정보의 흐름들
사람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주의 집중과 주의 분산의 한계로 몰아넣었으며 그에 맞서 지각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새로운 방법들도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의는 19세기 말 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체 구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지만 과학적 연구에서 점차 밝혀지는 결과는 주의가 병리적이고 불합리한 효과들과 당혹스러울 만큼 인접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부상한 주의는 크레리의 주장처럼 역사적으로 등장한 개념이었지만 생리광학을 출간했던 헬르몰츠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로 규정합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에서 지각할 만한 흥미를 느끼면 주의를 기울이고 더 이상 참신한 것이 없을 때 다른 강력한 감각 인상으로 주의가 옮겨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프레드릭 제임슨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주의를 빠르게 전환하는 행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본주의적 문화 논리의 일환이라고 규정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알게 모르게 주의가 관리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였던 트라우마와 더불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적인 단어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주의가 규범적이고 자연적인 기능으로 받아들여진 사회에서 그것을 벗어난 행위를 병리화합니다. 이 미심쩍은 병명의 질병은 집중 못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부조리하고 두서없이 말을 내뱉는 아동들 을 분류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집중력이 좋지 못한 아동들이 있었지만 그 아동이 개인의 성격에서 원인을 찾았죠. 흥미로운 건 근래의 연구에서 ADHD는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도덕적 결함, 성격의 나약함이나 미성숙과는 무관하며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혹은 유전적 요인과 같은 생물학적 조건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 ADHD는 충동성, 짧은 주의 지속시간, 욕구 불만에 대한 내성 저하, 주의 산만성, 공격성, 그리고 다양한 정도의 과잉 활동으로 규정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다소 규정하기 힘든 유년기 장애로 판단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성인 ADHD 경우에는 직장 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성취 부진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죠. 다르게 말해 사회 이데올로기적 규범으로 정해진 업무에 주의 깊게 몰두하지 못하는 개인의 미진한 수행 능력은 곧 고용과 실업에 따른 경제적 결핍과 사회적 불안감의 원인으로 주목됩니다. 크레리는 짧은 주의 지속 시간, 부조리의 논리, 지각의 과부하, 일반화된 출세의 윤리, 공격적인 적극성에 대한 찬양의 근거를 둔 문화 속에서 나타난 행동을 병리화하고 신경화학, 뇌해부학, 유전적 소인에서 허구적인 장애의 원인을 찾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과거 문해력 저하를 다룬 영상에서 언급했던 비평가 마크 피셔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 리얼리즘에서 ADHD를 후기 자본주의의 병리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국제적 노동 분업,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무너진 사회에서 아주 어린 시기부터 미디어 소비 문화의 엔터테인먼트에 과잉 노출된 세대가 겪는 병리적 현상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생활 양식은 푸코가 유순한 신체라고 부른 것을 생산해냅니다. PC,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한 곳에 앉아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강제된 생활 양식은 주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언제 어디서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항구적 대기 모드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한편 대형마트에서 카트 위에 앉아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아동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울거나 떼쓰지 않는 조용한 아이는 어쩐지 이상한 것만 같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마트에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손에 쥐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전자통신 제품의 확산은 강화된 소비 패턴과 유순함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주의력이 저하된 아동과 성인들에게는 행동관리의 전략으로 신경화학 물질들을 서슴지 않고 처방하는 것이 일성화된 세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레리는 근대 사회를 분석한 두 이론가에 주목합니다. 바로 미셸 푸코와 기 드보르입니다. 푸코의 규율 사회는 흔히 감옥이나 학교 혹은 공장처럼 교육과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구와 그것이 관리하는 주체가 주의와 감시의 대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담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거치는 학교 그리고 공장이나 감옥 같은 폐쇄된 공간은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사람들의 신체를 훈육하는 방법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았죠. 20세기 초반 무렵 그와 같은 공간 속에서 주의 깊은 주체는 규율적 원칙들을 내면화하고 개인은 사회적 배치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이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푸코에게 규율사회란 개념이 있었다면 드보르에게는 스펙터클의 사회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푸코는 드보르의 스펙타클 개념이 근대사회를 고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지만 크레리에 따르면 푸코의 규율사회 모델과 드보르의 스펙터클 사회 모델 사이에는 중요하게 중첩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펙터클의 사회란 제목만 보고 드보르의 텍스트가 시각적 이미지에 중독되거나 그것이 큰 파급력을 지닌 사회를 연상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드보르의 스펙터클 개념은 시각적 이미지들의 효과보다는 사회를 공동체 없이 재구조화하며 개인을 고립시키고 분리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사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레리에 따르면 스펙터클 개념은 푸코가 자신의 책에서 말한 정치적 힘을 말소당한 유순한 주체들을 생산하는 것과 상응합니다. 근대의 권력은 눈에 보이는 폭력과 억압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규범적이고 수능적인 원칙들로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위를 관리하는 것은 스크린에 담긴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개인에게 작용하는 전반적인 전략과 관련된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유튜브에서 먹방 영상을 보는지, 우파 정치 채널을 보는지, 고양이 영상을 보는지 그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스펙터클은 이미지를 바라보는 일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으며 그보다 주체들을 개별화하고 고정하고 분리하는 조건들을 구성하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OTT의 보급과 팬데믹 사태 이후로 우리는 함께 무엇을 본다는 것, 이를테면 영화관의 경험조차 낯설어졌으며 각자 고립된 방에서 서로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곳에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정치적 경험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처럼 권력은 더 이상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주인은 그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PC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SNS는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과 상호작용성의 환영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분리시키며 서로의 선을 넘지 않도록 금긋는 반유목적 수단들이기도 합니다. 19세기 기계는 인간의 외부의 대상으로 조작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 맞춰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디스플레이는 푸코의 감시와 드보르의 스펙터클의 효과를 융합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어떤 장면이 더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머무르게 만드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안구 운동 추적을 통해 주의에 관한 정보의 흐름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처럼 주체가 가진 주의력의 구성을 바꾸고 통제하려는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주의의 방향은 변덕스럽고 불분명한 부주의로 대접혀 전혀 다른 시간성의 경험을 낳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의 집중과 주의 분산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연속체의 일부인 몽상은 일성화되고 강압적인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저항의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몽상, 좀 더 친근한 예로 멍때리기는 우리로부터 주의를 끌며 고립시키는 것에 대한 나름의 반항이었던 셈이죠. 다르게 말해 우리가 멍때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 것은 오늘날 여러 기술적 장치들이 우리에게 저강도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퍼나르며 오히려 새로운 알림이 없을 때 우린 더 초조해집니다. 과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노동과 여가의 시간은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 노동은 전자화, 정보화되면서 커뮤니케이션과 소비를 위해 연결된 기계적 네트워크와 함께 여가와 노동 사이의 구분을 무너뜨렸는데 이는 끊임없이 실시간이라 불리는 현재로 우리의 주의를 소환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각종 플랫폼에 상기한 리얼타임 방송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보통신의 발달과 각종 스마트 기기는 우리에게 배회와 이동의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렐에 따르면 정작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주와 분리의 생활 양식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극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것이 규범적이고 표준화되면서 주체의 분산된 주의력과 자동적 행위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이런 기술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에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지 외부의 자동화되고 균질화된 환경에 의해 유도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분명해집니다. 저항의 한 방식이라 생각했던 몽상조차도 미리 조정된 리듬, 이미지, 속도에 맞춰 일어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환경에 저항하거나 새로운 창조적 양식들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크렐리는 그에 대한 답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술 작품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근대화된 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